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독서 교재로 공부하신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조금 전에 선생님이 과학 지문 중에서 단한시, 양한시 나오는 동물 시각에 대한 정확히 말하면 동물의 눈동자 모양과 생존 전략에 대한 글 하나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했었고요. 이 시간은 요번에 선생님이 이제 중간고사 준비하면서 여러분한테 시험 범위 드렸던 것 중에 마지막으로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강의가 뭐가 있냐 했을 때 제일 많은 학생이 개인톡이나 문자로 연락 주셨던 요 작품이 제일 어려워라고 했던 그 논리학 지문에 대한 걸 지금부터 강의를 하려고 해요. 이제 시험이 좀 다가와서 여러분이 시간이 없어서 못 들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들을 학생들을 들을 거기 때문에 이 시간 좀 논리학 지문이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는데 아마 이런 쪽을 싫어하시는 분들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최대한 쉽게 강의해 드릴 테니까 추가적인 정보를 막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냥 있는 정보 안에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드릴 거니까 요렇게 생각하면 되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걸 이해해야 고3 논리학 지문도 풀 수가 있으니까 고2 거니까 쫄지 마세요. 알았죠? 갑시다. 공리주의가 아닌데? 이거 왜 있지? 이거 잘못 갖고 왔네. 논리학이에요. 제목은 논리학의 발전 과정이야. 에이, 제목이 잘못돼 있잖아. 이거 아니에요. 논리학의 발전 과정에 대한 글이다. 이렇게 여러분 제목을 써놓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선생님 그 전 강의 하나 찍을 거 공리주의 이론 준비했다가 여러분이 시간이 없어서 못 찍었던 거라서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의 제목은 인문 15번 인문범위 15번 논리학의 발전 과정에 대한 지문 지금부터 함께 볼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럼 가볼게요. 일단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를 먼저 풀고 이 지문을 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항상 볼 때는 문제부터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갑시다. 65번 문제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하자면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개 방식에 대한 문제, 이 글에 대한 그 글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란 얘기예요. 딱 보자마자 일단 첫 번째 글자에 논리학이 다라라락 보이죠? 이 글은 논리학에 대한 글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 발전 과정이냐, 의의냐, 특징이냐, 논증 방식이냐, 변화에 영향을 준 것이냐. 방금 전 선생님이 제목을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충 정답이 뭔지는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았을 텐데 요 안에 과정이 들어있는지, 뭔가 발전해가는 과정, 아니면 의의, 보통 의의라고 하는 것들은 마지막 부분에 나오기도 하니까 체크해보면 될 것 같고 특징을 인접 학문, 즉 다른 학문을 주는지. 네 번째는 논증 방식이 단순화된, 그럼 중요한 건 논증 방식이라는 게 단순화된 작업이 있어야겠네요. 다섯 번째는 여러 학문이니까 다양한 학문을 얘기하고 있는지. 이런 5번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아요. 이게 답이 되려면 1문단에서 논리학 얘기 살짝 하고 2문단부터는 다른 거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지 한번 이제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다음 66번 문제. 늘 나오는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 매번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죠. 갑시다. 키워드 단어 기억하라 그랬어요. 연역 논증에서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참이다. 그럼 연역 논증이란 말 나왔을 때 전제와 결론 나오면 체크해보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전통 논리학에선 정어 문장을 명사 단위의 분석. 그럼 전통 논리학이라고 하는 건 명사가 중요한가? 이것만 체크하면 되겠네. 세 번째, 주어와 수어로 구성된 모든 문장은 얘들아 이런 거 체크해. 모든 문장이라는 거. 항상 독서 문제에서 함정팔 때는 모든 것은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출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때로는 모든 것은 그렇다고 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모든이란 말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문제가 풀릴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자, 모든 문장은 정어 문장이다. 그러면 정어 문장은 다 주어, 수로로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 네 번째, 명제 논리학은 그러면 전통 논리학 나왔고 명제 논리학 나왔으니까 두 개가 좀 다른 건가 보죠. 명제 자체를 전통 논리학은 명사로 분석하는 거고 명제 논리학은 명제 자체를 논증의 기본 단위 삼는다. 이렇게 설명이 다르게 돼 있잖아.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알 수 있는데 되게 이럴 경우에 2번과 4번은 맞는 말이 돼.
함정을 팔려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했는데 딱 봐도 뭔가 좀 다르게 놨잖아. 이게 만약에 둘 다 틀리려면 둘 중에 답이 되려면 얘도 명제 자체, 얘도 명제 자체, 아니면 얘 명사 해서 얘를 틀리게 하든가 이렇게 되는 건데 각자에 대한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거는 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다 생각하고 문제 풀면 안 돼요. 정말 시간이 없을 때는 그런 식으로 제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마지막 방법이니까 혹시 여러분이 문제를 풀거나 할 때 시간이 모자란다. 그런데 이런 문제 나왔다. 근데 다른 거 설명하는 건데 설명이 얘는 명사고 명제 자체니까 다른 거 같아. 두 개 지워도 답을 맞출 확률이 커진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문제를 풀 때 아까 얘기했지만 시간 없을 때 쓰는 방법이지 무조건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 다섯 번째, 수러 논리학. 또 새로운 게 나왔네. 얘는 명제 내의 논리 구조를 분석한다. 그럼 이제 머릿속에 논리학은 전통, 명제, 수러 세 가지 논리학이 있나 보자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핵심 포인트 늘상 잡아드리는 거 잡고 넘어갑시다. 자, 이 글 속에서는 정언 문장의 정의 그리고 구성 요소라는 게 나와요. 선생님 정언 문장이 뭔가요?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직 겁먹을 만한 지문이 아니니까. 왜냐하면 아직 안 읽었잖아요. 그죠? 친절하게 설명해 주겠죠. 설명 안 해주는 불친절한 글은 아닐 거예요. 설명 안 해줬잖아요? 안 해도 이해할 수 있으니 그랬겠죠.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정언 문장이라는 게 뭐고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 전통 논리학과 명제 논리학을 비교하는 게 이 안에 등장합니다. 글을 읽었다면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소명사, 중명사, 대명사 이런들이 뭔지를 아시면 되고 네 번째, 정언 3단 논증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사례에 대한 해석이 본문에 나옵니다. 다섯 번째, 단순 명제와 복합 명제. 오호, 딱 보면 알겠는데? 단순 명제가 결합되면 복합 명제 되는 거 아닐까? 이 정도는 좀 예측해 볼 수 있겠네? 다음에 전권 긍정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와, 말 되게 어렵죠. 그래서 평소 때 안 보는 말이라 어려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그냥 하나씩 정리만 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준비됐으면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논리학은 논증에서 전제들로부터 결론이 도출되는 거다. 그럼 이제 정리하죠. 하나씩. 논리학이 뭐예요? 논리학은 전제라는 게 있는 건데 여기에서 뭘 도출하는 거? 도출 바로 써버리면 안 되지. 여기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거. 그러니까 전제라는 건 그런 거잖아. 네가 뭐뭐 한다면 만약 이런 게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면 전제 조건이란 말 들어봤잖아. 그러니까 논리라고 하는 건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다면 이렇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수가 아버지라면 혹은 인수가 아이를 요거 좀 이상하다. 인수가 그냥 아버지라면 하면 되겠다. 제일 무난한 거니까. 인수가 아버지라면 남자다. 그럼 인수가 아버지라면 조건이야. 인수가 아버지에 속하나 안 속하나를 전제 조건. 근데 뒤에 남자다라고 하는 건 결론이죠. 그럼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인가요? 맞는 문장 아닐까? 왜냐하면 아버지는 보통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것. 이게 논리라고 하는 건데, 판단하는 건데, 논리학을 학문으로 체계화한 사람이 기원전 3세기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여기 있는 이런 그 철학 지문의 단골 출제자. 아니지. 단골 출제자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출제한 건 아니니까 단골 출제 등장인물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아리스토텔레스다. 그는 논증의 일반적인 원리를 연구함으로써 논증의 타당성을 검증하려고 했대. 왜 굳이 이렇게 하려 했을까? 토론하는 걸 좋아했던 그리스 시대 철학자라 좀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자, 논리학은 이러이러한 학문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논리학에 뭐가 써 있는 거죠? 정의가 써 있는 거죠. 그럼 주제는요. 논리학의 정의 그리고 논리학을 체계화한 아리스토텔레스. 저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면 여기서 끝낼 리가 없어요. 이 문단에서 또 설명을 할 거니까 가보도록 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언 문장으로 이루어진 연역 논증을 중심으로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나오니까 정리합시다. 여기다가 아리스토텔레스 중요한 인물인가 봐요. 자, 얘는 정언 문장으로 이루어진 연역 논증. 그러면 연역 논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연역 논증은 뭐로 이루어져 있대요? 정언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죠?
정원 문장으로 된 연역 논증. 그럼 좀 정확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연역 논증이라는 게 뭐래요? 여기 있는 정원 문장으로 된 거래. 근데 정원 문장 우리가 잘 모르잖아.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전통 논리학이라고 한대. 그럼 지금부터 뭐 설명할 거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전통 논리학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싶은가 봐. 그럼 전통 논리학의 핵심이 뭐라는 거지? 첫 번째, 연역 논증을 이용했는데 그게 정원 문장으로 이루어진 거다. 자, 연역 논증은 결론에 이미 전제가 포함되어 있대요. 자, 연역 논증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결론이 어디 포함되어 있대? 결론이 전제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관계래요. 그래서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참이래. 당연한 거잖아? 얘가 여기 포함되어 있대.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됐을 때 포함 관계니까 전제가 이렇게 돼 있어. 요 안에 결론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이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어? 근데 얘가 참이래. 그럼 전제가 참이면 얘가 다 참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결론 당연히 참이겠지. 그래서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이 반드시 참인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기 있는 전제가 참이라고? 그럼 얘도 참이지. 이렇게 지금 거꾸로 갈 수 있는 거죠. 얘가 참이라면 얘도 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요. 정원 문장이란 뭐냐? 설명해 주네, 이제. 어려워하지 말라 그랬지? 정원 문장이란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 중에서 그럼 기본적으로 정원 문장이라는 걸 다시 정리할게요. 여기다가 정원 문장이란 뭐냐? 얘는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어야 돼. 그치? 그 문장들 중에서 주어와 수어로 이루어진 문장. 그러니까 이 중에서 주어 플러스 술어로 된 거래. 그러니까 주어와 수어로 된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원 문장이라고 한다. 그 정원 문장들로 뭐가 됐다? 연역 논증이란 걸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이렇게 나온 것들이 네 가지 형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모든 A는 B이다. 모든 A는 B가 아니다. 어떤 A는 B이다. 어떤 A는 B가 아니다. 이런 네 가지 문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A는 B야? 아니면 모든 A는 B가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 인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모든 사람은 남자다라고 돼 있어. 그럼 모든 사람이 남자면 남자가 아닌 사람들은 모든 걸 속하지 않을 수 있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좀 싶은데 어쨌든 요 네 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다면 이제 설명을 해주겠죠. 아직은 뭐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이런 문장으로 만들 수 있나 보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럼 넘어가죠. 이 문단 주제는요. 정원 문장과 연역 논증을 통해 본 전통 논리학. 그러니까 전통 논리학의 핵심은 정원 문장과 연역 논증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네요. 3문단 갑시다. 1은 연역 논증. 계속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 논리학 얘기하는 거 같죠? 연역 논증의 하나로 세 개의 정원 문장으로 구성된 정원 3단 논증의 예이다. 방금 얘기했던 요것들을 좀 활용한 것 같아요. 모든 A는 B다라고 했던 그 문장을 활용한 거네. 그래서 모든 아버지는 남자다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 어떤 사람은 아버지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아버지다라는 이 세 번째에 있는 문장을 활용한 거네요. 자, 이런 것과 이런 전제가 있어. 우리 아까 뭐라 그랬냐면 전제가 있으면 결론이 있다고 얘기했죠?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이 참이다라고 우리 아까 얘기했던 여기는 결론이 전제 안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했던 그거 같아요. 자,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남자다. 연결고리 찾아보자, 얘들아. 모든 아버지는 남자야. 근데 어떤 사람이 아버지라고 해보자. 그럼 어떤 사람은 그 아버지, 이 아버지인 어떤 사람은 모든 아버지가 남자니까 어떤 사람은 남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남자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겠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어렵지 않아. 이제 해석을 해보죠. 그래서 결론의 주어가 된다. 결론은 여기 있잖아. 여기에 주어는 뭐죠? 얘가 주어죠. 결론의 주어. 그러니까 사람 얘기하는 거네. 이 사람을 소명사라고 한대. 얘는 뭐라고요? 소명사라고 한대요. 자, 그리고 저 옆에다 쓸까? 이쪽에다 쓰자. 얘는 뭐라고 하냐면 소명사라고 한대요. 자, 그리고 결론의 술어가 되는 개념인 남자. 이 결론의 술어는 서술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술어니까 얘죠? 얘는 술어가 되겠고 얘는 뭐라고 하는데? 대명사라고 한대요. 얘는 P라고 하는 거고 소명사는 S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는 여기 있잖아? 전제에만 있으면서 전제들을 엮을 수 있다. 이 말이 좀 중요한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야. 전제에만 있어. 즉 전제 1에도 아버지가 있고 전제 2에도 아버지가 있어. 그래서 전제를 엮을 수 있다. 전제 1과 전제 2를 엮을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야. 어떻게? 중간에 아버지가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가. 그러면 이렇게 전제에만 있어. 결론에는 없어. 전제에만 있으면서 두 개의 전제를 연결해 주는 걸 뭐라고 한대? 중명사라고 한대.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뭐가 되는 거야? 중명사가 되는 거지. 얘는 M. 가운데 있다. 뭐 미들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 뭐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M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만약이라고 가정. 항상 가정을 하게 되면 이런 건 출제 포인트 된다고 잘 읽으라고 얘기했어요. 만약 수러가 걷는다와 같이 동사인 경우에는 지금은 전부 다 들어간 단어들이 다 명사잖아. 그런데 수러는 걷는다? 즉 모든 아버지는 걷는다라는 동사일 경우에는 어떻게 한대? 명사로 나타낼 수 있대. 그러니까 왜 굳이 명사로 바꾸는 거지? 소명사, 대명사, 중명사로 설명해야 되니까 그런가 보지. 그래서 명사로 나타낼 수 있다. 그 얘기는 명사로 나타내는 것이 얘 아닐까 싶은 거죠. 그래서 대명사가 포함된 전제를 대전제 소명사와 소명사가 포함된 전제를 소전제라 한다. 그럼 얘들아 봐봐. 현재 지금 어떤 상태냐면 걷는다라는 말은 걷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 명사로 바꿔야 돼. 그럼 이런 얘기죠. 모든 아버지는 걷는다라고 돼 있으면 모든 아버지는 걷는 존재이다.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명사화하는 게 여기 있는 이 전통 논리학. 그러니까 전통 논리학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명사화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대명사가 포함된 전제. 대명사 어디 있지? 여기 있네. 얘가 포함된 전제니까 위쪽에서 얘 이거잖아. 이게 포함된 전제를 대전제라고 하고 소명사가 포함된 거. 그러면 소명사라는 건 어디 있지? 사람이잖아. 그럼 사람은 대명사 남자니까 남자는 여기 있잖아. 그럼 이게 대전제가 되겠다. 그죠? 왜냐면 남자라는 대명사 포함된 거니까. 그 다음 소명사가 포함된 건 소전제인데 소명사는 지금 사람이었으니까 사람 얘잖아요? 얘가 소전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죠. 지금. 내용상 다 이해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할 때 정원 문장이라고 하는 건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문장 중에서 주어와 서술어로 되어 있는 걸 얘기한다. 그 정원 문장으로 된 것이 바로 연역 논증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연역 논증 중에 하나인 지금 뭘 설명하고 있냐면 정언 3단 논증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는 연역 논증의 하나의 사례를 얘기하는 것 같아. 정언 3단 논증을 설명할 때 지금 뭘 갖고 얘기하고 있냐면 일단 첫 번째가 소명사라고 하는 S가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뭐가 나왔지? P가 나왔고 중명사라고 할 수 있는 뭐가 나왔죠? 여기는 지금 보니까 M이라는 게 있었어. 그죠? 이 세 가지의 명사를 가지고서 정언 3단 논증이라는 것들에 활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소명사 S 있잖아요. 이 S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여기 보니까 결론에 뭐가 되는 거? 주어가 되는 거. 얘는 결론에 주어가 되는 거고 대명사라고 하는 건 결론에 술어가 되는 거고 중명사라고 하는 거는 뭐였냐면 전제들을 연결해주는 애가 바로 얘였었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소명사가 들어있는 걸 특히 뭐라고 그랬고 얘를 소전제라고 얘기했고 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전제를 대전제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정리한 것들이 바로 여기 있는 요 정언 3단 논증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 있는 저 문장을 이제 뭐로 바꿀 거냐면 여기는 SPM으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바꾼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여기서는 전제에만 존재하면서 두 개를 연결해주고 있는 M, 중명사라고 하는 거였고 남자라고 하는 건 서술었으니까 대명사. 그래서 넘어갈게요. 어디였지? 여기 있다. 옵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대명사 P가 지금 대명사니까 P로 바꾼 거고,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니까 사람은 소명사 S였으니까 여기서 S로 바꾼 거고, 그러니까 S는 P, MP, SM, 그래서 위에 거는 대전제. 왜 대전제지? 대전제는 대명사가 있을 테니까 P가 있는 얘 때문에 대전제, S가 있는 소전제, 그죠? 그 다음에 얘는 결론.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복잡하게 기호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개념을 알고 보면 크게 어려운 게 아닌 거죠. 자, 3문단 주제요. 정언삼단 논증의 예시를 들어주고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어려웠어? 어렵지 않았죠,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3문단 가보죠. 정언삼단 논증에서 중명사, 그러니까 지금 얘네 말고 이제 특히 얘를 갖고 온 건가 봐. 중명사. 얘를 갖고 왔는데 전제들 사이에서 소명사 S와 대명사 P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M은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S가 M이고 그 M이 P야? 그러니까 S가 P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니까. 그래서 연결해주는 이 역할을 맡는데 중명사가 없으면 중요한 건 논증을 구성할 수가 없대. 그럼 나중에 문제 풀 때에도 중명사가 위아래에 존재하지 않으면 이 논증은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M은 몇 번 있어야 돼요? 2번이 있어야겠죠. 전제 위에, 그러니까 전제 1에도 M이 있어야 되고 전제 2에도 M이 있어야 돼. 왜? 두 개를 연결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처럼 M은 P, S는 M 했으니까 M이 2번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지. 이 중명사라고 하는 건 대전제에도 소전제에도 있어야 돼. 그리고 어디는 없어? 결론에는 없어. 아까 써있잖아. 전제에만 있으면서 전제들을 엮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어디 없어? 결론에는 없어. 그게 포인트인 거지. 구성할 수 없어. 2에서 결론의 SP는 배열이 고정되어 있지만 S와 P, S가 뭐였냐면 소전제, P는 대전제. 그럼 이 두 개는 배열이 고정되어 있지만 전제 MPS. 그럼 이런 얘기죠. 결론에서 S와 P,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얘는 바꿀 수 없다는 건데 여기 있는 전제 MPS는 배열이 자유롭다. 그러니까 전제는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SP, 얘는 그냥 고정이야. 이렇게. 하지만 얘네들은 뭐 지금 PM 이렇게 쓰든가 바꿔서 MS와 쓰던가 아니면 지금 SM 쓰고 얘는 지금 MP니까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얘기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하지만 얘는 고정이야. S하고 P는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 얘기 같아요. 자, 그래서 자유롭기 때문에 MPS를 조합해서 정언 3단 논증에 4가지 유형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리를 바꿔서 만들면 되는 거겠네. 어려운 건 아니겠네. 그죠? 자, 그 기억에 대한 문제가 여러분 책에서 어디 있을 거냐면 아마 68번 문제에 해당하는 게 아마 이 문제일 거니까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언 3단 논증의 1격에서 4격이라고 명명했다. 4가지 유형이니까. 이와 같이 정언 문장을 대명사, 중명사, 소명사로 분석한 전통 논리학을 명사 단위에, 자, 중요한 포인트네. 여기 있는 전통 논리학의 핵심은 뭐 단위라는 거야? 위에도 써 있었지만, 이리 내려올게. 명사 단위의 논리학이라고 하는 거래요. 즉, 전통 논리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다? 명사들을 이용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주제 적어보죠. 중명사의 역할 적혀 있고 전통 논리학의 특징이 적혀 있다는 걸 여러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됐어요? 굉장히 길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2, 3, 4문단 전체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했어요. 요 정도 얘기했으면 딴 얘기 나올 법도 한데 마침 5문단 갔더니 그런데 라고 나와요. 그죠? 3은 정언 3단 논증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언 3단 논증의 유형에서 벗어나 있대. 그럼 아까 걸로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야. 왜지? 만약 비가 온다면 소풍은 취소된다. 누가 봐도 명사가 없잖아. 이게 분명히 명사 단위의 논리학이라며. 그럼 이거는 비가 온다. 이미 온다라는 말은 서술어잖아. 뭐 오는 것이라고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냥 옴 정도 한다든가 소풍은 취소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취소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말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재 명사를 이용하고 있지 않아. 그죠? 그리고 더군다나 비가 온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논증이고 그러니까 하나의 논제라고 하죠. 전제. 소풍이 취소된다. 이것도 하나. 비가 온다. 하나. 소풍이 취소된다. 아까 분명히 여기 보니까 갔다 올게 잠깐만. M은 P, 그다음에 S는 M,
S는 P 이렇게 두 개씩 있었는데 얘는 딱 누가 봐도 두 개씩이 아니라 얘는 두 개인데 얘는 하나밖에 없잖아. 그리고 여기도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아까랑 너무나 다른 구조가 돼 있는 거죠. 자, 이거의 의미를 좀 알아보죠. 비가 온다와 소풍이 취소된다의 두 문장이 결합된 것이다. 전제 2, 얘는요. 전제 1을 구성하고 있는 문장 중 하나이다. 얘는 이 중에 하나래. 그렇잖아. 얘는 지금 여기 똑같이 있네. 같은 문장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제 2에 있는 게 전제 1에 있어. 그리고 결론은 전제 1을 구성하고 있는 나머지 문장이야. 얘는 여기는 전제 안에 지금 포함되는 문장이야. 그래서 정언 문장만을 대상으로 한 전통 논리, 정언 문장만 대상으로 한 전통 논리학에서는 뭐가 중심이었지? 명사 중심의 논리학이었고, 소전제, 그러니까 아까 소전제, 대전제, 중명제 이런 것들이 골고루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아까로 따진다면 위와 아래에 똑같이 중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얘가 중명사인가? 명사가 아니니까 일단. 그럼 땡이겠고. 설사 중명사라 할지라도 그럼 여기엔 대전제, 소전제, 그러니까 대명사와 소명사가 하나씩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없어.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 이게 있어. 그럼 이게 만약에 소명사라고 한다면 아니지. 그 결론이 아까 대명사라고 했으니까 이게 만약에 대명사만에 아니지만 대명사라고 한다면 얘도 대명사잖아. 그럼 얘는 뭐 중명사라고 해봅시다. 두 개니까. 그럼 소명제 어디 갔어요? 소명사. 없잖아. 문장이 성립할 수가 없는데? 물론 명사가 아니니까 애당초 안 되지만 설사 그렇다더라도 앞에서 봤던 구조가 너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전통 논리학으로 설명이 불가하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논리학은 딱 하나인데 전통 논리학 하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대안이 필요하겠지. 그죠? 그럼 이제 5문단의 주제는 뭐냐면 정언 3단 논증으로 타당성 분석이 힘든 사례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전통 논리학의 한계라고 써도 되겠지. 그럼 이제 대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대안을 지금부터 찾아보자는 거죠. 20세기 독일의 논리학자 프레게. 여러분 프레게 기억나요? 선생님이 최근에 프레게 설명 하나 했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면 이 프레게 딱 보자마자 어디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군지 몰라도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떠올라야 돼. 우리 책 기준으로 아마 인문 3파트였을 거야. 언어 철학에서 고유 이름의 의미 혹시 기억나니? 그래서 뭐 금성하고 샛별 나왔던 거. 금성은 샛별이다 뭐 이런 거 있었고요. 그래서 고유 이름과 지시체 그 자체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거 나왔을 때 그거를 주장했던 사람이 프레게라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프레게는 이런 언어 혹은 논리 얘기할 때 되게 자주 나오는 사람인 거지. 그 지문 여러분 함께 연계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세기 철학 독일 논리학자 프레게가 나와. 지금까지 아리스토텔레스 얘기였어. 이제 프레게로 갑시다. 프레게는 뭐 한 사람이냐면 소명사, 대명사, 중명사 중심으로 한 건 누구였지? 정언 3단 논증. 이거 누구였어? 아리스토텔레스. 정확히 말하면 뭐였어? 이거는 전통 논리학. 이 전통 논리학에서의 한계를 지적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프레게는 누구를 비판했던 거예요? 전통 논리학을 비판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지적을 했다라는 거니까. 자, 명제를 단위로 논증을 분석하는 명제 논리학. 이제 프레게의 논리학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명제 논리학 얘기할 거다. 요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통 논리학이라고 하는 거 얘는 문제가 있었다. 뭐가 문제였는데 얘는 명사를 중심으로 하는 논리였어. 근데 이제는 뭐 하냐면 명제 논리학이야. 얘의 특징은 뭐냐면 명제를 단위로 하고 있대. 그러니까 명사가 아니라 이제 명제가 단위인 거야. 자, 밑에 보죠. 명제란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야. 오호, 이 명제라는 게 뭐래?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 판단 가능한. 자, 중요한 단어 여러분 여기 있어요. 문장이라는 데 있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얘들아, 문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리스토텔레스는 단어로만 해석했어. 그러니까 명사로만 봤는데 명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문장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문장으로 넘어온 상태인 거죠. 아까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참과 거짓에 대한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
그런데 그때는 뭐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될 수 있는 그런 거 얘기했었고 정언 문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다 얘기했었거든.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와 여기는 프레게의 공통점이 보이죠.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지. 근데 판단하는 기준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명사를 중심으로, 여기는 프레게는 문장을 중심으로, 그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계속 갑시다. 전통 논리학에서는 정언 문장을 명사 단위로, 그쵸? 얘는 명사 단위예요. 그런데 쟤는 뭐야? 명제 자체를, 근데 명제라고 한 게 우리 좀 전에 뭐라 그랬어? 얘는 문장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명제 논리학은 문장 자체를 논증의 기본 단위로 삼은 거죠. 차이점 알겠죠? 명사 중심이냐, 문장 중심이냐예요. 그리고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명제를 뭐라고 했대? 단순 명제라 했대. 그러면 명제 논리학에서를 뭘 이용하냐면 단순 명제라는 걸 이용하나 봐요. 자, 개념은 알고 들어가야겠네요. 단순 명제는 뭐래요? 얘는 분해할 수 없는, 그죠? 분해할 수 없는 명제가 단순 명제. 그리고 얘를 P, Q, R 이등의 기호로 표시했다. 그러니까 단순 명제에 얘가 뭐가 있다는 거지? P나 Q나 R 이런 게 있대요. 그리고 또 이 단순 명제의 논리적 연결사를 하는 거래. 그럼 여기는 이 단순 명제 위로 살짝 올릴게 얘들아. 이렇게 지워서 단순 명제의 예로는 P, Q, R이 있는 거야. 여기다가 뭘 더하냐면 논리적 연결사. 논리적 연결사라는 것들 여기다가 이렇게 더할 거래. 이 연결사에 뭐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V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것들. 약간 이거 뭐냐면 AND의 느낌, 교집합의 느낌. 요거는 수학 때문에 합집합 있잖아요. 이렇게 합집합. 약간 합집합의 느낌? 이거와 포함하는 개념. 그래서 여기 있는 논리 연결사에는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화살표. 뜻은 만약 뭐뭐라면 뭐뭐이다. 조건에 대한 거죠. 화살표도 있고 마지막 하나 물결 표시. 중요한 거. 자, 물결 표시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래? 요거는 뭐뭐가 아니다. 역적 반대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의 뜻은 뭐야?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물론 이렇게 써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인수는 사람이다. 인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문장을 예를 들어 P라고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P라고 한 건 not P라고 얘기해서 얘의 뜻은 뭐야? 인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어려운 개념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인데 이것을 복합 명제만. 그러면 단순 명제랑 이렇게 논리적 연결사를 연결해서 만들게 되면 뭐가 만들어져? 복합 명제라는 게 만들어진대. 엄밀하게 말하면 단순 명제들이 모여서 복합 명제가 되는 건데 그 단순 명제와 단순 명제를 연결하는 고리가 여기 있는 논리적 연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명제 사이에 얘가 들어가거나 그 단순 명제에 얘네들이 붙거나 뭐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6문단의 주제는 명제를 단위로 논증을 분석한 프레게의 명제 논리학. 명제 논리학의 특징이 뭐였지? 명제를 단위로 하고 있다. 자,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명제는 뭐라 그랬어요? 문장이라고 했어요. 그죠? 명제의 정확한 의미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 그래서 명제를 단위로 논증을 분석한 것은 아까 있는 고전 논리학은, 전통 논리학은 명사를 중심으로, 여기 있는 명제 논리학은 문장을 중심으로,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실제 사례를 아마 모르니까 사례를 들어줄 것 같아. 질문당 갑시다. 가령 나오죠. 여러분, 가령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가령은 원래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라고 줬는데 가령이라는 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예시를 들 때는 가령이라는 말을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가령 나오면 예시와 동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죠. 가령 3회 전제 1은 비가 온다와 소풍은 취소된다의 두 개의 단순 명제가 연결된, 즉 단순 명제는 뭐죠? 비가 온다라는 하나의 문장과 소풍은 취소된다라는 문장, 이 두 개의 문장을 각각 단순 명제라고 했던 거예요. 이 두 개를 연결했으니 복합 명제라고 하겠죠. 자, 이것은 각각의 단순 명제를 P와 Q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비가 온다라는 것들을 P로,
소풍은 취소된다를 Q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수명제 P와 Q는 만약 뭐뭐이면 뭐뭐이다 하잖아. 뭐냐면 만약 비가 온다면 소풍은 취소된다. 아까 만약 뭐뭐라면 요 화살표로 하는 거라며. 그래서 P는 Q라고 복합명제를 표시할 수 있다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따라서 3을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아까 3이라고 하는 게 비가 온다면 소풍은 취소된다. 여기 있는 이 P, 얘가 비가 온다면 Q가 소풍은 취소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P라는 게 뭐였죠? 비가 온다였잖아요. 그러면 Q가 뭐였죠? 소풍은 취소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비가 온다면 소풍은 취소된다. 그 소풍은 비가 온다. 요거 내려와서 그러면 소풍은 취소된다. 요 문장이었는데 이걸 이렇게 기호로 바꾼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 뭐뭐이면은 요거였잖아. 요게 만약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거였잖아.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쓴 거고 얘도 그대로 쓴 거고. 그럼 여러분 이거 알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건 뭐예요? 만약 비가 오지 않는다면 이런 거겠죠. 그럼 이렇게 돼서 이건 뭐겠어요? 이건 당연히 소풍은 취소되지 않는다겠죠. 이해했나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이건 뭐겠어요? 이렇게 해서 Q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AND니까 비가 오고 소풍이 취소된다 이런 뜻이겠죠. 이해했어요?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7문단 주제는 명제 논리학을 기호한 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자, 지금 우리가 명제 논리학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호로 만드는 법도 다 배웠죠? 지금 같이 해봤어요. 이제 8문단 가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원 문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전통 논리학인데 명사들 간의 관계에 의존해서 논증의 타당성을 설명했었지만 명제 논리학, 즉 프레게, 그죠? 그러면 이 둘은 서로 이렇게 해서 반대라기보다는 정확히 얘기하면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맞지 않을까? 자, 명제들의 진리값과 논리적 연결사. 명제들의 진리값이라고 하는 건 이 단순 명제들을 얘기하는 거겠네요. 이거와 논리적 연결사들, 이러한 것들에 의존해서 논증의 타당성을 평가했다. 그리고 이때 명제라고 하는 것들,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얘는 문장이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P 합집합 Q, 아까 얘기했던 거네. 이것은 P와 Q 중에 하나라는 점. 약간 OR의 느낌을 보면 돼요, 여러분. OR, P, OR, Q.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 된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AND의 의미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것과 이거 반드시 속한 교집합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둘 다 모두 참일 때에만 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 P에서 Q로 가는 것은 P가 Q가 모두 참인 경우엔 참이지만 얘가 참이고 얘가 참이면 참이지만 얘가 참인데 만약 얘가 거짓이다. 그러면 참인데 얘가 거짓이야? 그럼 좀 이상하잖아. 그럼 이 문장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거짓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크게 어려운 문장은 아닌 거예요. 만약 참이라면 거짓이다? 그럼 결국 이 문장은 거짓이다라고 되는 거니까. 참인데 거짓이라고? 그럼 이 문장은 거짓 문장인 거지. 참과 거짓이 연결된 거니까. 자, 그래서 따라서 복합명제의 진리값은 단순명제의 진리값과 이거네. 계속해서 똑같은 거야. 복합명제 어떻게 만드는 거야? 단순명제에다가 논리적 연결사를 연결해서 만드는 거다. 계속 똑같은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전제 2가 전제 1의 선행 조건인 P를 긍정함으로써 결론인 Q가 성립된다고 주장하는 논증인데 이러한 형식을 전건 근정이 되게 어렵죠, 말이. 잘 적어놔야 돼. 잘 봐.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니은이나 준 걸 보면 문제를 냈다는 얘기거든. 전건 근정이 뭐래? 정리 잘해요. 전제 2가 전제 1 이거의 선행 조건 이거를 P를 긍정해야 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거에 대한 것들 여러분 제가 정리를 할 건데 자, 앞에 표를 보고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요거 볼게요. 여기 부분 여러분이 전건 근정이라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진 사람이 있을 텐데 그냥 본문에 의거해서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자, 전건 근정 설명 그대로 한번 여기서 해석해 볼게요. 전건 긍정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자, 봅시다.
전제 2가 전제 1의 선행 조건 P를 긍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제 2라는 게 어디였냐면 요게 지금 전제 1이고 전제 2잖아요. 여기가 지금 전제 1이에요. 전제가 아니라 전제지. 전제 1. 여기가 전제 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전제 2, 즉 여기는 P, 이 P 전제 2가 전제 1의 선행 조건. 선행 조건은 얘가 선행 조건이잖아. 그죠? 이 선행 조건은 P를 긍정했을 때 그 얘기는 이 P, P이다라고 돼 있잖아? 근데 선행 조건이 P잖아. 그러면 얘랑 동일하잖아. 만약에 P이면 Q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not P라고 하는 P가 아니다라고 써있다 쳐봐요. 그럼 여기 있는 얘가 전제 2가 되는 건데 얘는 전제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제 2는 뭐죠? P가 아니다란 말이야. 그럼 전제 2에서 P가 아니다란 말이 전제 1의 얘를 긍정하냐? 부정했잖아 지금. 그럼 이거는 전권 긍정이 아닌 거지. 그럼 전권 긍정의 포인트는 뭐인 거야? 전제 1에 있는 이 조건과 전제 2에 있는 이 조건이 뭐 하면 돼? 일치하면 돼. 그게 전권 긍정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처럼 P이면 이라고 돼 있는데 전제 2에서 P다. 그럼 두 개가 일치하는 거잖아. 이게 전권 긍정.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전권 긍정의 핵심은 전제 2가 전제 1의 선행 조건인 P를 긍정한다. 설명이 어렵게 돼서 그런 거야. 그냥 같은 말로 얘기하면 요 두 개가 그냥 일치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따 문제 풀 때도 그렇게 문제 풀면 돼요. 알았죠? 자, 8문단의 주제는요. 명제들의 진리값과 논리적 연결사에 의존하는 명제 논리학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네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8문단까지 얘기했고요. 이제 9문단 얘기하면 마무리 끝입니다. 정리하고 끝낼게요. 자, 명제 논리학은 정언 문장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전통 논리학. 전통 논리학의 아까 핵심이 뭐였지? 정언 문장을 기반으로 해서 연역 논증을 하는 게 전통 논리학이었잖아. 특히 명사 위주로. 근데 이것만 대상으로 삼는 전통 논리학. 여기에서 다루지 못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 있죠? 문장들까지. 그치? 그러니까 문장들 중에서, 그럼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문장들로 되어 있는 건 전통 논리학에서 아예 다루지 못했냐? 그런 건 아니야. 왜냐면 우리 아까 첫 문장에서 뭐가 있었어? 아까 첫 문장에서 그런 거 있었지. 아까 뭐 있었더라? 걷는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아버지는 걷는다.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어? 걷는 존재이다. 똑같은 말이잖아. 모든 아버지는 걷는다는 말이나 모든 아버지는 걷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걷는 존재이다라고 해서 명사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으면 문장들도 논증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봤던 그 문장들, 비가 오면 하는 그런 것들은 비가 옴이다. 이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문장들 중에서 전통 논리학으로 다루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는 건 전통 논리학은 명사들만 위주로 취급하고 문장들로 된 거는 전혀 파악할 수 없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가 아니라. 무슨 말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또한 논증의 모든 요소를 기호화해서 명제 논리학은 자연 언어를 컴퓨터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대. 그러니까 명제 논리학의 어떤 뭐랄까 장점 아니면 명제 논리학의 효과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네. 이후 명제 논리학은 수러 논리학으로 발전했대. 와우, 발전했네. 이렇게 해서 발전 나왔네요. 수러 논리학은 수러 기호를 사용해서 명제 논리학에 다루지 못한 명제 내의 논리 구조를 분석한 거. 수러 논리학은 명제 내의 논리 구조를 분석하는 거래. 그러니까 논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구조를 분석하는 게 수러 논리학. 특히 명제 내의 논리가 있으니까 명제라고 하는 건 이런 뭐죠? 문장이라고 얘기했죠? 그 문장의 논리 구조를 분석하는 게 수러 논리학이다. 정리. 명제 논리학의 의 플러스 수러 논리학으로의 발전에 대한 것들을 논하고 있다. 그럼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다 했고요. 우리 문제 한번 풀면서 이제 마무리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열심히 보다 보니까 앞에서 무슨 말 했는지 뭐라고 분명히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정리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있을까봐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이 글에서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였냐면 결국 전통 논리학이라는 것과 명제 논리학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명제 논리학과 전통 논리학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오면 하나도 어렵지 않겠네요. 자, 갑시다. 가봅시다. 자, 첫 번째 전통 논리학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정언 문장으로 된 연역 논증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는데, 정언 문장이라 하면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었는데 그 중에 주어와 수어로 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주어와 수어. 선생님, 주어와 수어로 되어 있는 건 문장이잖아요. 맞아요. 문장은 문장인데 그 문장이 명사로 표현될 수 있는 문장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제의 결론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뭐라 했냐면 전제의 결론이 포함되어 있으니 여기 있는 이 결론이라고 하는 거 있죠. 전제라는 게 있죠. 만약에 전제가 참이라고 한다면 결론이 여기 포함되는 거니까 더 큰 범주가 참이라면 얘는 당연히 참이겠죠. 그런 거 아까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 정언 문장이라는 건 써있네. 참, 거짓, 판별 가능한 문장이고 주어, 수로 구성된 것들. 방금 설명했던 문장이죠. 자, 정언 3단 논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연역 논증이라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였죠. 그래서 뭐라 했냐면 결론의 주어를 우리가 소명사라고 했고 결론의 수어는 대명사라고 했고 전제들을 연결하는 것들은 중명사라고 했는데 소명사가 들어가 있는 전제를 소전제, 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전제를 대전제라고 했다. 기억나시죠? 자, 명제 논리학이에요. 프레게라는 사람이 주장했고요. 명제 자체를 논증 기본 단위로 삼았다. 얘는 뭔 얘기냐면 문장 그 자체를 삼았다는 얘기죠. 아리스토텔레스도 문장을 삼긴 했지만 쟤는 문장에서도 명사 위주로 명사를 중심으로 문장을 파악했던 거고 프레게는 그냥 명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장 자체를 봤던 거죠. 단순 명제란 무엇이냐?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명제이며 복합 명제란 단순 명제들과 논리적 연결사를 연결해서 만든 것들. 전권긍정이라는 게 좀 어려운 개념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전제 2라는 것이 전제 1의 선행 조건을 긍정하는 것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제 2에 있는 말이 전제 1의 선행 조건과 똑같다. 기억하라 그랬어요. 다음 수로 논리학으로 나중에 발전하게 된 것이 명제 논리학이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마무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갑시다. 65번.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논리학에 하나, 둘, 세 단계를 거치는 거였으니까 논리학의 기소에서 발전해온 방식, 겨우 1번 아니겠니? 발전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 논리학의 의를 다양한 관점, 의는 밝혔어. 근데 맨 마지막에 밝히고 끝났지. 다양한 관점은 아니었고 특징 얘기했지. 인접 학문과 연결한 건 아니었어. 논증 방식이 단순화되지 않았어. 단순화됐다. 아까 P는 Q 뭐 이런 걸로. 근데 그렇게 된 배경을 설명하진 않았지. 다음 5번째. 변화에 영향을 준 여러 학문 나오지 않았죠. 그죠? 답은 1번밖에 안 되네요. 66번 문제입니다.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연역 논증에서 전제가 참이면 결론은 참이었다. 얘가 더 큰 범주였잖아. 아까. 전제가 더 큰 거였으니까 얘가 참일 때 참. 맞는 거였네요. 2번. 전통 논리학은 정언 문장을 명사 단위로. 전통은 정언 문장 나왔고 명사 단위. 아까 맞는 얘기였죠? 3번. 주어와 수로로 구성된 모든 문장은 정언 문장이다. 아까 정언 문장이 뭐였지 얘들아? 정언 문장의 포인트? 정언 문장이라 하면 주어와 수로로 돼 있었지. 근데 모든 문장이 다 그런 거야? 아까 우리 그거 있었잖아. 뭐였지? 정언 문장의 핵심은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 중에 주어와 수어로 구성된 문장이라고 얘기했지 모든 문장이라고 말하진 않았잖아. 이 모든이란 말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 다 걸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주어와 수어로 된 문장 중에 아까 정언 문장으로 된 것들은 아까 뭐가 해결됐냐면 연역 논증 통해서 전통 논리학에서 해결할 수 있었는데 아까 문장 중에서 해결 안 되는 것도 있었잖아. 그렇다면 정언 문장에 다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명제 논리학은 명제 자체를 논증의 기본 단위로 삼는다. 뭐 맞는 말이고요. 논증 기본 단위로 이게 자체에 하는 거니까. 5번째. 수로 논리학은 명제 내 논리 구조. 아까 맨 마지막에 있었던 말이니까 맞네요. 그죠? 67번 갑시다. 자, A가 전통 논리학이고요. B가 명제 논리학이었어요. 두 개 입장에서 보기를 분석해보자. 어려운 것 같진 않은데 하나씩 봅시다. 얘는 전통 논리학이고요. 아니지. 기억이 아니지. A이지. 자, 하나씩 입장에서 보면 될 것 같다. 뭐 이거는 모든 생명체는 죽는다. 어떤 사람은 생명체다. 이거 아까 우리 봤던 그거다. 모든 생명체는 죽는다. 그러면
모든 생명체는 죽는 존재이다로 바꿀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생명체다. 이것도 아까 말했던 그 정원 3단 논법에서 만들어지는 그 4가지 대표 사례 있었잖아. 모든 무엇은 뭐뭐다. 아까 2문단에 있었네. 모든 A는 B이다. 모든 A는 B이다. 그리고 어떤 A는 B이다. 그 문장이었잖아. 그래서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정원 문장의 4가지 형식 중에 하나들. 그러니까 이쪽은 정원 문장 이야기. 그럼 요거는 아마도 아리스토텔레스 그쪽 연결되는 말인 것 같은데. 자, 민수는 일하거나 논다. 이거는 보니까 뭐 논다라고 되어 있고, 이건 모든 뭐 어떤 이런 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쪽은 아마도 약간 그 명제 논리와 해결해야 될 것 같은. 자, 1번부터 볼게요. A. 전통 논리학 입장이야. 기억에서 모든 생명체는 죽는다는 모든 생명체는 죽는 존재이다. 다 명사화 시켰네요. 나타낼 수 있다는 말 틀린 말 아니네. 명사로 만들어낸 것들. 2번. 기억에서 생명체는 전제에만 나타나므로 생명체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둘 다 전제에 있네. 중명사이고, 아까 우리 결론에 없고 전제에만 있는 건 중명사라고 했잖아. 여기 없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와 얘는 둘 다 중명사, 얘도 중명사, 그죠? 그리고 사람은 결론의 주어. 우리 아까 결론의 주어를 뭐로 하기로 했죠? 소명사로 하기로 했죠. 결론의 주어인 여기 결론의 주어. 얘가 지금 결론의 주어니까 얘가 소명사가 될 거 아니에요. 개념이므로 소명사이다. 맞는 말이네요. 그죠? 틀리면 아니네. 다음 3번 갑시다. B. 이제는 명제 논리하고 가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죽는다를 만약 생명체라면 죽는 존재이다. 만약이라는 거 나왔다라는 거 아까 뭐였지? 화살표를 표시하는 게 만약이었잖아. 그렇지? 그러면 만약 생명체라면 그럼 생명체라는 것들은 P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죽는 존재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Q로 표시할 수 있는 거니까 P는 Q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뭐 틀린 거 아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틀린 말 아닌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만약이란 말은 연결고를 찾는 거니까 그래서 P는 Q. 오케이. 맞는 말. 다음 4번 갑시다. 자, 니은의 전제 1은 복합명제. 얘는 복합명제래. 전제 2는 단순명제래. 에 해당한다. 이거 봐요. 얘는 지금 보니까 민수는 일하고 논다. 그럼 민수는 일한다와 민수는 논다. 이걸 합성했으니까 복합명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민수는 일하지 않는다. 그럼 단순명제. 한 문장으로 돼 있으니까. 그럼 답은 4번은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선생님 일부러 좀 그럴듯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여러분 지금 4번은 적절하지 않은 함정이 파 있죠. 자, 여러분한테 속으라고 낸 문제가 뭐냐면 복합명제와 단순명제 얘기할 때 아까 문장 속에 뭐가 있었냐면 단순명제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문제.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명제가 단순명제라고 했고 복합명제는 그 단순명제와 논리적 연결사를 합친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민수는 일하거나 논다. 뭐뭐 하거나 논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약간 느낌이 P 이렇게 해서 Q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문제잖아. 요거 아까 이거가 O와하고 똑같은 의미라서 선생님 아까 설명했었죠? 그러니까 얘는 복합명제라고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요. 두 개로 또 쪼갤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전제 2. 민수는 일하지 않는다. 그럼 민수는 일한다. 민수는 않는다. 이상하잖아. 두 개로 쪼갤 수가 없어. 하나의 덩어리야. 그러니까 단순명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서 함정을 파는 거거든. 한 문장 단순명제, 두 개의 문장 복합명제. 그러니까 문법 배운 아이들은 요거는 두 개가 합쳐진 일종의 겹문장. 얘는 하나의 문장이니까 혼문장. 그러니까 단순명제. 맞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 근데 아까 우리 뭐라 그랬냐면 요런 표시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표시 있었고 이런 표시 있었고 그 다음에 요런 표시 있었어. 이것도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다 논리적 연결사라고 얘기했었어. 기억나요? 아까 그 어디였지? 6문단에 있었나? 6문단에 요것들을 우리가 논리적 연결사라고 얘기했었고 이 논리적 연결사에다가 플러스 단순 명제를 더하게 되면 무슨 명제가 된다? 복합 명제가 된다라고 설명했었어. 그러면 단순 명제와 단순 명제가 더해진 얘도 복합 명제가 되지만 얘는 일하지 않는다며. 그럼 민수는 일한다라는 걸 예를 들어서 P라고 해봐요. 왜냐하면 민수는 일한다를 P라고 할 수 있고 얘는 논다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민수는 일한다가 P인데 일하지 않는 거라면 아까 얘가 부정으로 하기로 했잖아. 그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럼 not P라고 하는 얘도 사실은 단순 명제에 이렇게 되어 있는 논리적 연결사가 포함되어 있는 더해진
무슨 문제야? 얘는 복합 명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지.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요런 걸 함정파는 거고요. 이건 이미 문제 출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신이나 아니면 나중에 이런 명제 가지고서 모의고사에 또 나오거나 수능에 또 나온다. 그러면 얘와는 좀 다르게 다른 사례를 가지고 만들겠죠. 그럴 때도 똑같이 적용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잘 읽어내시면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음 5번이요. 민수는 일하거나 논다를 기호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논리적 연결사가 필요하다. 그쵸? 뭐뭐하거나라는 말은 요거 표시하기로 했으니까 틀린 말 아니라 볼 수 있겠네요. 되셨죠? 여기까지? 자, 정리 끝. 68번 갑시다. 기억. 와, 기억이 뭐였죠, 여러분? 여러분, 제 기억이 정언 3단 논증이었어요. 자, 정언 3단 논증의 핵심 포인트는 소명사, 중명사, 대명사 있는 거였어요. 우리 아까 소명사, 중명사, 대명사 포함시킬 때 이 논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제에 중명사라는 것이 2번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었어. 기억나니 아까? 중명사는 결론에는 없고 어디만 있다? 전제에만 놓여 있다. 그래서 전제 1, 전제 2라고 할 수 있는, 정확히 말하면 대전제, 소전제 둘 다 M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딱 보면 알겠는데 이거 눈치 빠른 사람 문제 금방 풀 수 있거든? 딱 봐요. 일단 1번 M 2개, M 2개, M 2개, M 2개. 얘만 M 1개야. 답은 4번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볼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기호로만 돼 있으니까 애들 쪼는 거야. 뭐야 이거? 뭐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 SM, MP. 그러니까 얘가 얘라면 근데 얘가 또 얘야? 그러면 S는 P. 그러니까 1번은 알겠다는 거야. 근데 얘로 오면 S는 M이야? P는 M이야? 근데 왜 S가 P지? 이걸 이해 못하는 거야. 뭐야 이거 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1로 와 있었으면 얘랑 똑같은 거니까 이해하겠는데 얘는 뭐냐는 거지. 인수는 사람이다. 영희는 사람이다. 그럼 인수는 0이다. 이상하잖아. 성립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아까 우리 지문 속에 뭐라고 돼 있었어? 전제 안에서 S와 M과 P는 자리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M, P도 되지만 P와 M 자리를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성립할 수 있다는 거야. 다 마찬가지 개념인 거지. 자유롭게 자리에 이동할 수 있어. 단 대전제와 소전제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대전제와 소전제에는 M이 하나씩 들어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4번은 중명사라고 하는 게 없잖아, 하나가. 그래서 땡! 4번이 되는 거야. 이해했죠? 그러니까 어려운 개념 아닌 거예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문제 잘 풀어내면 돼요. 자, 69번 전권긍정. 이것도 아까 설명했잖아. 전권긍정이 뭐라고? 전권긍정은 자 봐요. 여기 문장, 여기 문장, 여기 문장인데 여기가 전제 1, 전제 2 이게 결론이야. 전권긍정 핵심 포인트는 위에다 쓸까? 전제 2가 전제 1의 선행 조건에 동의할 때. 근데 선생님이 아까 이 말을 좀 바꿔서 그냥 선행 조건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죠? 그러면 좀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그럼 봐요. 차가 달리지 않으면이야. 그러면 차가 달린다라는 게 긍정 명제잖아. 그럼 차가 달리지 않으면 어떻게 써야 돼? 차가 달리지 않으면은 요렇게 써야 돼. 그치? not P. not P. 그러니까 않으면 그러니까 차가 달린다가 P야. 근데 차가 달린다. 그럼 얘는 P가 되겠죠. 멈춘다는 Q가 될 거예요. 그 결과 그러므로 차가 멈추지 않는다. 멈춘다가 Q인데 멈추지 않는다 했으니까 요거는 요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질문할 건 전제 2가 뭐죠? 지금 선생님이 네모치는 얘가 그리고 얘가 다 전제 2인 거예요. 노란색 네모가. 그러면 얘가 여기 있는 거랑 일치해야 돼. 근데 얘는 나피인데 얘는 피잖아. 일치하지 않지. 전권긍정이 아닌 거야. 자, 똑같아. 그것이 생명체다. 생명체다라는 것들을 P라고 했다 쳐봐요. 죽는다는 Q예요. 근데 생명체다, 죽는다, 죽는다는 Q라며. 여기에 Q가 있네? 얘랑 같은 다 그랬잖아. 근데 P는 Q가 다르잖아. 얘 안 되는 거네. 그럼 1번도 땡, 2번도 땡이 되는 거야. 그치? 다음 3번. 이 두 개만 봐도 돼. 비가 온다, P야. 가뭄이 끝난다, Q야. 근데 비가 오는데 가뭄이 끝나지 않았어? 그건 not Q잖아.
여기 P가 들어가 있는다니까? 안 돼. 4번 가볼까? 교실 청소가 끝났다. P. 집에 갈 수 있다. Q. 교실 청소가 끝났다. P. 그럼 여기는 P. 여기 P. 갔네. 그 답은 4번. 전권 긍정. 됐어? 그러니까 어려운 개념 아니라니까? 5번. 공부를 하면 P. 성적이 오른다. Q. 철수는 공부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게 P라면 하지 않는 건 나 P일 거 아니야. 근데 나 P는 P하고 똑같지 않아. 땡! 그러니까 답은 4번밖에 없는 거지. 됐어요?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70번 문제예요. 자, 보기는 명제 논리학을 심화학습하는 과정에서 얻은 자료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말 되게 어렵게 써 있는데요. 읽어보면 막상 별거 아닙니다. 자, 논리 게이트는 1과 0 사이에 이진법 정보로 운용되는 전자회로에 명제 논리학을 착안해서 만들어졌대. 그러니까 명제 논리학과 연결될 수 있는 약간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은 건가 봐. 자, 하나 정리해보죠. 일단 입력값이 1인 것은 명제의 진리값은 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 써볼까? 입력값이 1이야. 얘는 명제가 참이란 얘기래. 자, 0이라고 된 것들은 명제의 진리값이 거짓이래. 그러면 입력값이 0이야. 얘는 거짓이라고 하는 건가 봐. 자, 논리 게이트는 두 개의 입력 단자 A, B와 출력 단자 Y로 섰는데, 그러니까 A와 B가 Y로 나온다라는 거죠. A, B가 Y로 나와. Y는 A 플러스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 봐요. 자, 얘는 OR 게이트라고 나와 있대요. 그림 A 플러스 B, 그러니까 A 더하기 B라고 하는 건 OR 게이트. OR이란 것들은 얘 또는 얘라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자, 이는 A와 B 중 하나 이상의 입력값이 1이면, 즉 얘와 얘 둘 중에 하나가 1이라고 나와 있잖아. 1이라고 하는 건 뭐였지? 참이라는 거였잖아. 그러면 둘 중 하나 이상이 참이면 이런 뜻이잖아. 이해가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이상이 참이면 출력값은 1, 참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거겠지. 쉽게 말하면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얘기 가져오면 A와 B, A 플러스 B, 요게 지금 하나의 출력값 Y로 나올 거야. 그럴 때 둘 중 하나가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1은 참이라며 얘가 참인데 얘가 거짓이다. 그래도 참으로 나올 거야. 얘가 만약에 거짓인데 얘가 참이야. 그래도 참이 나올 거야. 얘가 만약에 참인데 얘가 참이야. 그럼 당연히 참이 나올 거야. 근데 둘 다 거짓, 거짓이야? 그러면 거짓이 나올 거야. 왠지 알겠어? 둘 중 하나의 입력값이 1이라고 하는 건 참을 얘기하는 거라며. 그러니까 둘 중 하나의 참만 존재한다면, 이렇게 참이 존재한다면 무조건 얘는 참이 될 수 있다. 근데 둘 다 거짓이면 당연히 거짓이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반드시 0. 둘 중에 하나가 1만 있으면 무조건 1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입력값이 모두 0이면 출력값이 0이 되는 경우, 이거잖아. 0이면 0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외에 A, B의 입력값이 모두 1일 때에만, 즉 얘가 1이고 얘가 1이래. 그 얘기는 얘가 참이잖아. 얘도 참이야. 그럴 때에만 여기 있는 1이 된다. 1은 참이라며. 그러니까 둘 다 참일 때에만 참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를 AND 게이트라고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요 위에 있는 얘 4개 있잖아. 얘네들은 전부 다 OR 게이트고 여기는 얘는 뭐야? 얘는 AND 게이트인 거야. 그럼 AND 게이트의 특징은 뭐겠어? 둘 중 하나에 거짓이 있으면 무조건 거짓이 나오겠지. 왜? 둘 다 참일 때에만 참이 나오는 거니까. 이건 아까 봤던 거와 똑같은 것 같아. AND와 OR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이제 문제 보자. 논리 게이트에서 입력 단자 A와 B는 명제 논리학의 단순 명제, 출력 단자는 복합 명제에 해당된대. 왜겠어? 두 개 더했더니 하나가 나왔는데 단순 명제 두 개 더해서 하나의 복합 명제 나오는 거니까 뭐 맞다고 볼 수 있겠죠. 2번. 논리 게이트에서 입력값에 의해 출력값이 결정되는 것은 명제 논리학에서 진리값과 논리 연결사에 의해서 복합 명제의 진리값이 결정되는 것이 있었죠. 아까 그랬잖아. 앞에 있는 단순 명제와 논리적 연결사가 연결돼서 그래서 결론 나왔잖아. 뭐 틀린 말 아니라고 볼 수 있겠대. 맞는 말, 그죠? 3번. OR 게이트의 A 플러스 B의 명제 논리학의 논리적 연결사를 기호화해서 나타내면 A, 이거 아까 OR이었잖아. 이거 합집합이었던 거, 그죠? 맞는 말이네요. 4번. OR 게이트는 명제 논리학에서 두 명제 중 적어도 하나의 진리값이 참일 때, 두 개 중에 하나가 참일 때 결론의 진리값이 참인 경우에 해당되겠군. 아까 얘기했는데 OR 게이트란 건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참이다. 선생님 미리 설명했던 거잖아. 왜? 1은 참인 거니까.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참이다. 맞죠? 4번 맞는 말이네요. 5번. AND 게이트에서 Y가 1인 것은, 즉 Y가 여기가 1이야. 여기가 1. 이것은
명제 논리학에서 두 명제의 진리값 중 하나라도 참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참인 경우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분명히 참일 때 참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둘 다 1일 때만 1이 되는 건 이 우리가 배웠던 그 명제 논리학에서는 참일 때 참인 경우만 있는 거잖아.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참이라고? 그럼 얘가 만약에 거짓인데 참이야? 그럼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 무조건 거짓. 그러면 얘는 0일 때 1이면 무조건 0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둘 중 하나라도 참인 경우가 아니라 둘 다 참인 경우지. 그래야지만 1이 나오는 거겠지.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선생님 질문해요. 따로 문자 보내시고 카톡 보내서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밑에 댓글에다가 선생님한테 질문 던지시면 선생님이 답변 친절하게 해드릴게요. 자, 정리 끝. 다 했습니다. 논리 지문이라서 여러분이 논리학 지문인데 사실은 뭐 진정한 논리학 지문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지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논리학을 처음 접한 사람이라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초 지문으로 확실하게 여러분 것을 만드시면 이보다 조금 더 어려운 논리 지문 나오면 그건 맞추기 좀 쉬워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지문은 여러분이 확실하게 씹어먹고 소화할 수 있도록 이해 안 되면 돌려서 좀 보세요. 그럼 다 여러분이 될 거니까요. 자, 고생하셨고 2학년 학생 여러분 다음 주에는 중간고사 목요일날 국어 독서 시험일 텐데 부디 잘 보시고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전부 다 수험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강의를 듣지 않은 친구들도 시험 잘 보셔야 돼요. 알았죠? 자, 고생하셨고 우리 하나 더 있는데 그 이성에 대한 그 지문은 다음 주 화요일날 시험 첫날 선생님이 시간 봐서 이것도 좀 여러 학생들이 좀 찍어달라고 얘기하긴 했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찍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짬을 내서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안녕.